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빈입니다. 오늘 2021년 9월 26일 현재 시각은 4시 59분입니다. 두 주 만에 뵙지요. 이 새로운 기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2021년도 4분의 3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시간이. 그지요? 네. 오늘도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한번 봤더니 하루의 분량인 3개의 글을 읽으면 5장이 딱 떨어지는 그런 상쾌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5장 일본 제대로 보기. 49. 합병비화. 제국주의의 야합한 매국노. 1910년 8월 초 어느 날 밤이었다. 조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스는 관저 응접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침실로 옮겨왔다. 그는 잠옷을 꺼내 입으려다가 그냥 침대 옆에 걸쳐 놓았다. 장마가 일찍 끝난 조선의 날씨는 유난히 뜨거워서 늦은 밤까지 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속옷 차림으로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게이오 의숙을 나온 후 미국 예일 대학을 거쳐 프린스턴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고마스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출세 가도의 정점에 있었다. 다행히 그는 주색을 밝히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밝히지 않은 게 아니고 관심이 없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듯 했다. 그는 요정 회식이 있더라도 이를 핑계로 가급적 참석을 안 하거나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것이 데라우치에게 성실한 관리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도 송병준으로부터 그가 새로 낸 요리집 청화정에 은밀히 초청을 받았지만 고마스는 단호히 거절했다. 송병준은 일진회를 움직여 작년 연말에 이미 일한 합병 청원서를 내놓고 있는 사람이었다. 일진회는 이토 통감이 안중근에게 죽자 기회가 왔다는 듯이 합병의 시급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완용 내각이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완용은 일진회의 합병론에 제동을 걸고 있었다. 그는 대신 회의를 열어 합병 청원서를 각하하도록 했고 대한협회나 국시연설단 등을 동원하여 일진회의 청원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날 밤은 너무 더웠다. 막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 하던 고마스는 전화벨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현관 수위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웬일인가? 조선인이 찾아와 뵙자고 합니다. 이 밤에 누구야? 이완용 총리가 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밤에 비밀 내방한 조선인은 얼굴에 온통 땀을 흘리며 응접실에 앉아 있다가 고마스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했다. 고마스 교수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 날 교수라고 불렀습니까? 예, 저는 동경정치학교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제자입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고마스에게 건넸다. 그는 2인직이었다.
만세보 주필을 하면서 신소설 혈의 누를 연재하기도 한 문인이었다. 그는 신극 단체인 원각사 대표를 하다가 지금은 조선 총리 되시는 비서로 있었다. 그는 청강생으로 정치학교의 강의를 수강했으니 고마스가 자신의 은사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다. 지금 총리 되신 각하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이인직은 다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아무리 보아도 그는 조선인의 골상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얼굴 윤곽이 옹졸했고 입술이 얇았다. 행색도 초라해 보이는 50 가까운 중늙은이였다. 조선 총리 대신은 어째서 이런 사람을 비서로 쓰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였다. 계속 말씀하시오. 큰일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이인직은 일한 병합 문제에 시중 여론이 매우 시끄러워졌다고 말했다. 총리께서는 지난해 하얼빈에서 이토공이 한인 악한의 총에 돌아가신 후 병합이 화급히 시행되리라 보고 여러 준비와 고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통감께서 아무 언질도 안 하셔서 일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내각이 5적신, 7적신 소리를 듣는데 과연 이보다 더 친일 내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시며 매우 침울해 하십니다. 고마스는 이인직을 상대로 대화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이인직은 이완용의 속마음까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인직과 대화하는 것은 이완용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이 섰다. 이완용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일본이 내면 자기는 사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자신이 사직하면 조선에게 변명할 여지도 없으며 일본에게도 등을 돌리는 일이므로 자신은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단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총리께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던 차에 마침 교수님과 면식도 있어 고견을 듣고자 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교수님은 중대사를 소상히 하실 만한 요직에 계시니 조선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조금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고마스는 흥분을 자제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내심으로 병합 단판의 서막이 열리고 있고 내가 그 주역이 되고 있다는 희열감을 느꼈다. 이인직은 일본 종교인 천리교 신자였다. 그의 정신세계는 거의 일본화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고마스가 기다리던 말을 해왔다. 병합의 형식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바만 말하겠소. 병합은 결코 압제의 형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전승국과 패전국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를 병합하고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한 예와는 달라요. 우리는 피병합국의 원수를 학대하는 일은 전혀 없을 거요. 마다가스카르 왕은 섬으로 유배갔고 하와이의 왕은 일개 평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일한 병합의 경우 한국의 원수는 일본 왕족의 대우를 받게 되며 그 유지를 위해 충분한 세비를 지급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천황폐하의 우악한 배려라고 나는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내각의 대신은 물론 다른 대관들에게도 그들이 병합을 위해하지만 않는다면 공후 백자남의 영작을 수여하고 세습재산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합은 오히려 한국의 치안과 민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대국인 일본의 일부가 되고 한국인은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됩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닐 뿐더러 외국 병합의 예와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컨대 분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이
질서 있고 높은 문화 국가에 오르는 것이므로 병합으로 인해 조선이 망한다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날 밤 이미 자정이 지났지만 고마스와 이인직 두 사람은 아주 기묘한 역사관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며 서로를 축해 세우게 된다. 주로 이인직이 말하고 고마스가 동의하는 대화 방식이었다. 그들에게 병합은 그리 놀랄만한 대사건이 아니었다. 원래 조선은 사만시대부터 역성혁명이 빈발했다고 그들은 말했다. 오히려 병합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정복도 조선에서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예컨대 신라 김씨 왕조는 고려 왕씨 왕조에게 정복되었다. 왕씨 고려는 500년 후 이성계에게 망했다. 이때 이성계는 고려 왕을 패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500년이 지났다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대외 관계를 보더라도 조선은 시종 중국에 예속되어 명청조로부터 책봉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이 시는 중국 왕을 천황폐하라고 부르고 중국은 이 시를 조선왕 전하라고 불렀다. 그런데 청일전쟁으로 일본은 조선을 구출했다. 그러므로 일한병합을 아무리 나쁘게 보더라도 종주국을 청에서 일본으로 바꾸는 정도라고 그들은 말했다. 게다가 일본은 청국보다 선진국이니 조선의 위치는 이제 격상되는 것이라는 데에 그들은 동의했다. 이인직을 돌려보낸 고마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완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마스는 그 이유를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송병준보다는 이완용이 한 수 위였을 뿐이었다. 이완용은 병합의 주도권을 송병준이나 일신회에게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일단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송병준에 비해 더 유리한 여론을 얻으려 했던 것이었다. 데라우치가 육군 대신 겸 통감으로 부임한 것은 불과 한 달 전인 7월 2일이었다. 그는 조선 이왕가를 예방해 경의를 표하고 내외 관료들에게도 인사를 했지만 병합 문제를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한국 내각은 더 긴장하며 초조해야 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8월이 되어 날이 무더워졌을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부는 가을 전에는 분명히 한국에서 먼저 추파를 보내리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내각은 가을이 되기 전에 사람을 보낸 것이었다. 이 여름이 유달리 더워서 견디기 어려웠던 건가. 데라우치는 여유작작하게 독백해 보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신들은 온건하게, 무신들은 강경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일본 내에서도 두 기류가 있었다. 데라우치는 때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물론 고마스에게 모든 보고를 받고 난 이후였다. 며칠 후 예상대로 이인직은 다시 찾아왔다. 일전에 말씀하신 조건은 제가 보기에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라면 이 총리께서도 사퇴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뵌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하신 바를 총리께 전해도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절대 비밀이지만 책임 있는 대신인 이 총리에게만은 말해도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 누설되면 저는 배를 갈라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와서 총리의 심중을 이 은사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소. 이완용은 3일 후 다시 이인직을 고마스에게 보냈다. 관대한 조건에 사의를 표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아는 이가 생기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일이니 비밀리에 그리고 조속히 시행하자고 하셨습니다. 데라우치 통감은 이또우와 달리
무사 출신이므로 복잡한 계산이나 임기응변을 하지 않는 분이요. 공연히 감정을 사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오. 그들의 최종 면담은 10분 만에 끝이 났다. 고마스의 3차 보고를 받은 데라우치는 20년간이나 조선어 통역관을 지낸 온후한 인물을 뽑아 유한용의 집에 보냈다. 통감각하께서 병합의 취지를 전하고 싶으니 한번 내왕해 주시라는 전가를 갖고 왔습니다. 다만 세간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밤에 오셨으면 하십니다. 유한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때마침 일본에서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유한용은 통감관저에 연락했다. 피해 위로차 농상무 대신 조증은과 함께 오전에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불과 30분 후 유한용은 조증은과 함께 이두마차를 타고 통감의 관저로 들어갔다. 내외신 기자들이 병합 단판이라며 취재 경쟁을 벌였지만 유한용과 조증은은 불과 25분 만에 관저에서 나왔다. 그 시간 동안에 유한용은 통감부에서 작성해 놓은 병합 각서를 일독하고는 조증은에게 소지하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조선 국왕을 배려나 한다는 듯이 한국 원수의 칭호를 대공으로 하자는 건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데라우치가 예로부터의 칭호인 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유한용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유한용은 단 6일 만에 데라우치의 조인 요구에 협조하였다. 황제의 재가를 받아낸 것이었다. 유한용과 데라우치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정치단체의 결성과 집회를 일절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원로 대신들을 모두 연금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하여금 나라 양도의 조칙을 내리도록 하였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 정부의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1910년 8월 29일부로 조선 왕조는 건국 27대 519년 만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 다음날 영국의 권위 있다는 신문 더 타임즈지는 일한병합은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할 유일하고 현명한 정체이라는 논평 기사를 실었다. 2달 후인 10월 12일 조선 총독부는 76명의 조선인에게 자규를 수여했다. 유한용은 가장 높은 백작을, 조증은은 한 단계 낮은 자작을 수여받았다. 50. 조선 총독 데라우치의 조선 문화 파괴. 1915년 9월 조선 총독부는 시정 5주년을 기념하는 자축년을 경회루에서 벌였다.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게와 경무총장 겸 헌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치로는 조선 물산 공진회의 개최 테이프를 끊었다. 그들은 대대적으로 시정 선전을 획책하고 그 방편으로 물산 공진회를 연 것이었다. 그들은 물산 진열관의 장소로 경복궁 근정전을 고시했다. 조선의 문화재도 일부 진열되었다. 데라우치는 근정전 옥좌에서 축사를 했다. 그는 전시된 조선 유물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구미에 맞는 것 몇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수행하는 비서가 지적된 문화재를 메모하고 있었다. 데라우치는 어려서 외가에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었다. 외가의 양부는 그에게 자기의 성을 쓰라고 했다. 그래서 바꾼 성이 데라우치였다. 양부는 학자풍이었고 골동품에 취미가 있었다. 그 영향으로 데라우치는 교육과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다른 민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일단 조선의 정신적인 문화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질경에는 밟아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고개를 든다는 일본 속담이 있다. 데라우치는 조선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헌병을 동원하여 조선의 민족 정서와 관련되는 책들을 압수하고 출판을 금지시켰다. 그는 서울 광통교 일대의 서점은 물론이고 지방 곳곳의 향교, 서원, 사찰, 양반집까지 수색시켰다. 결과 압수한 책이 51종 20여만 권을 넘었다. 그는 조선 병사 10,000명을 죽이는 것보다 조선의 얼이 담긴 책 한 권을 없애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데라우치는 조선의 문화재를 약탈해 일본으로 보냈다. 신라의 김생과 고려의 신품 사연이 쓴 글씨, 고려말 이색 정몽주의 서신, 추사 김정희의 완당 범첩 조눌 인정서, 김홍도 윤두서 정선의 그림을 묶은 홍운당처, 조선의 왕 세자가 세자 교육기관인 시강원에 입학하는 장면을 그린 정축 입학도첩, 영조가 시인 24명과 함께 시를 짓는 장면을 그린 그림과 그들이 지은 시를 함께 묶은 제신, 제진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유산들이 일본의 대학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데라우치는 조선의 사고가 있던 오대산 월정사에 옥계우치를 비롯한 학자와 헌병을 보내 인근 주민을 동원하여 8일간이나 뒤져 조선 왕조실록 한 벌을 비롯한 수많은 서책을 압수하여 동경대학에 보냈다. 동해안 법문진을 통해 빼돌린 이 책들은 짐짝으로 150덩이나 되었는데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모두 불에 타 사라지게 된다. 물산공진회는 경복궁을 왕궁이 아닌 유희장으로 바꾼 행사였다. 그들은 근정정 행각의 사무실과 활자, 서적고를 부숴버렸다. 그 결과 볼품없이 횡댕그렁한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조선의 건축물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 나머지 기회만 되면 가리고 부수었다. 그들은 경복궁 북쪽 행각의 아름다운 서적고와 활자고도 헐어버렸다. 심지어는 창덕궁 화재가 났을 때 보수공사를 명분으로 경복궁 교태전을 해체하여 자재로 사용했다. 52일 천석군, 만석군과 고향을 등진 유민들. 조선민족은 일제강점 이후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인구가 1910년대 후반에는 75%를 넘었다.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조선의 토지를 빼앗는데 목적을 두었다. 일제는 왕실이나 공공기관의 토지를 1차적으로 강탈했다. 다음으로는 여러 사람이 주인인 공동명의의 토지가 약탈 대상이었다. 일제는 빼앗은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되팔았다. 그러자 왕조 시대에도 보장되었던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은 물론 경작권마저 몰수되었다. 그들은 지주의 소유권만 보장함으로써 대부분의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소작료는 지주가 원하는 대로 바쳐야 했다. 자신의 세금까지도 소작농에게 전가하는 지주가 많았다. 이 모두가 지주만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토지조사 사업의 독소조항 때문이었다. 경작권 보장과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농민이 나타나면 일제는 무조건 지주의 편을 들어주었다. 일제는 지주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지주는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으며 토지를 더 구입하려는 지주에게는 자금 융자도 쉽게 해 주었다. 지주의 땅이 많아질수록 소작비로 거둬들이는 쌀도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일본으로 들어가는 쌀의 대부분이 소작비로 받은 것이었다. 조선 쌀값은 당연히 치솟았고 지주들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다. 천석군과 만석군은 일제의 토지 수탈 정책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산물이었다. 어쨌든 지주들의 태평천하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쌀값 인상은 농민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했다. 빚에 시달리지 않는 농민이 거의 없었고 추수와 동시에 빚을 갚아야 했으며 빚을 갚고 나면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빌려먹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농민들의 식생활은 극도로 조악해졌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모두가 비슷해져 가고 있었다.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어봤으며 일제의 토지 수탈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내세워 자행되었다. 그것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보고 배운 것이었다. 그들은 희고 윤기 있는 조선의 쌀을 본국으로 빼돌리는 대신 조선인에게는 누렇고 거친 만주 잡곡을 들여와 팔아먹었다. 결과 조선인은 일본인이 먹는 쌀의 반 정도로 연명해야 했다. 그나마도 없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때우며 하루 해를 넘겨야 했던 보릿고개의 조선인들은 배설할 때 수도 없이 똥구멍들이 찢어졌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자조적인 말이 전국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또 닥칠 보릿고개가 두려워진 농민들은 하루라도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눈보라가 치는 북방이 안 두려울 리가 없었다. 그러나 얼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누더기 보침들이나마 나누어서 남편은 짊어지고 안악은 인체 까마득히 먼 간도 땅과 연해주를 향하여 눈 위에 바들바들한 발자국을 남기며 사라져갔다. 조선의 농촌에는 날이 갈수록 빈집이 늘어갔다. 네, 이로써 5장 일본 제대로 보기를 마쳤습니다. 슬프네요. 그죠? 우리의 과거. 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